미국 텍사스주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00년 만에 닥친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북극 한파. 피해액만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최첨단 자동화 목장들은 전력이 끊기며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했고 수십만 마리의 소들이 얼어붙은 사료를 삼키다 급성 위장마비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수의사들과 학자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다, 전멸이다. 수천억 원짜리 목장이 하룻밤 사이에 무덤으로 변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텍사스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솥단지가 펄펄 끓어오르더니 죽어가던 수만 마리의 소들이 하나둘 벌떡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솥단지 앞에는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이마에 땀을 줄줄 흘리며 주걱을 젓고 있는 한 명의 한국인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 조상들의 위대한 실제 지혜인 가마솥 쇠죽을 바탕으로 시청자분들께 통쾌한 감동을 드리기 위해 흥미롭게 재구성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윌리엄입니다. 북미 육류협회장이자 텍사스에서 5만 에이커가 넘는 대형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제 목장은 완벽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목장에 발을 들이면 누구든 입이 딱 벌어집니다. 축사 입구부터 소의 귀에 달린 전자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소 한 마리당 들어가는 사료의 양, 영양 성분, 체온 변화, 심장 박동, 심지어 배변 시간까지 컴퓨터가 0.1초 단위로 관리합니다. 축사 바닥은 세척이 편한 차가운 시멘트로 깔았고 소들은 좁은 칸막이 안에서 평생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옥수수 사료만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풀 한 포기 밟아본 적 없는, 햇빛 한 줌 쬐어본 적 없는 소들이었죠. 효율. 오직 효율만이 제 목장의 유일한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게 소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에 달러를 꽂아주는 걸어다니는 고기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목장 관제실 벽면을 가득 채운 6대의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수익률 그래프가 치솟았고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가죽 의자에 기대앉아 시가를 물고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제 목장은 텍사스를 넘어 북미 전체에서 수익률 1위를 찍고 있었으니까요. 연간 매출만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제 목장을 두고 미래형 스마트 목장의 교과서라고 치켜세웠고 저는 그 칭찬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매년 열리는 북미 축산 박람회에서 저는 단상 위에 올라 자신있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데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사료 한 톨, 체온 0.1도까지 컴퓨터가 잡아냅니다. 이것이 미국 축산의 미래입니다. 장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일종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고 통제하고 도축장으로 보내달러로 바꾸는 완벽한 시스템의 신. 그 어떤 변수도 제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제 딸 사라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위 이름은 태호. 한국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청년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저 순하디순한 눈매에 한국식 예의만 바른 남자. 내 딸에게 어울리는 상대가 아니라고 단정지었죠. 결혼식 날에도 저는 축사 한마디 없이 차가운 악수 하나만 건넸습니다. 딸의 눈에 서운함이 비치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그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태호가 가끔 목장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무리 짐승이라도 이렇게 차디찬 시멘트 위에서 찬 사료만 먹으면 속이 상합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이면 소한테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거든요. 소도 사람처럼 따뜻한 걸 먹어야 위장이 편하고 건강합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여긴 미국이야. 감성 따위로 목장을 돌리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야. 이건 산업이고 과학이지. 수치와 데이터가 전부야. 소한테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인다고? 원시인도 아니고 그런 비효율적인 짓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사위의 말을 번번이 코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태호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죠. 제 딸 사라가 옆에서 아빠, 태호 말도 한번 들어봐요 하고 말해도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왜 하필 저런 남자를 골랐을까 볼 때마다 그런 못된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그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다 기억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은 저의 그 알량한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예고도 없이 덮쳐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자신만만하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100년 만에 북극 한파였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무시했던 것도 저의 오만이었죠. 설마 텍사스까지 오겠어 하고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의 눈보라가 텍사스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수백억을 들여 세운 최첨단 시스템이 전력 차단과 함께 단숨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동 급여기가 멈췄습니다. 축사온도 조절 장치가 죽었습니다. 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던 모니터 6대가 동시에 까만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어제까지 오만하게 깜빡이던 초록색 수익 그래프가 모조리 사라진 자리에 차디찬 어둠만 남았습니다. 관제실은 냉동고처럼 싸늘해졌고 제가 앉던 가죽 의자에는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신봉하던 저의 왕국이 자연의 손가락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관제실에서 미친 듯이 비상전화를 돌렸습니다. 전력회사, 장비업체, 정비팀. 어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전체가 마비된 겁니다. 도로는 얼어붙었고 구조 차량 하나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목장은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으로도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벽 앞에 선 겁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옥수수 사료를 억지로 삼킨 소들의 위장이 하나둘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차가운 사료 덩어리가 위 속에서 녹지도 소화되지도 않고 그대로 돌덩이처럼 버텼습니다. 가스가 미친 듯이 차올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소들이 하얀 눈밭 위로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 그리고 수만 마리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고통에 울부짖는 소들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사방으로 메아리쳤습니다. 하얀 눈 위로 드러누운 검은 소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밭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들이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 소들이 평생 먹은 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차가운 사료뿐이었습니다. 따뜻함이라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들. 그걸 만든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기계 뒤에 숨어 생명의 온기를 짓밟았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를.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 수만 마리가 죽어도 저는 파산하지 않습니다. 보험도 드러났고 자산도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세상에 있다는 것을 70평생을 살면서 저는 그날 비로소 처음 알았습니다. 돈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이 윌리엄이 무릎을 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소들 가운데 유독 작고 앙상한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스타. 이마 한가운데 흰별 모양점이 박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스타는 제 금쪽 같은 손녀 릴리가 태어날 때부터 직접 젖병으로 우유를 먹이며 키운 아이였습니다. 릴리에게 스타는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단 하나뿐인 친구였죠.
릴리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축사로 달려가 스타의 목을 꼭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타야,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놀자. 기다려줄 거지? 나 수학 시험 잘 봤어. 스타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 스타는 릴리의 볼을 축축한 코로 비비며 대답하곤 했죠.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도 그 모습을 볼 때만큼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를 고기 기계로밖에 보지 못하는 저 같은 냉혈한도 그 둘의 모습에는 마음이 흐물거렸으니까요. 릴리는 자기 간식을 아껴두었다가 스타에게 먹이기도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자기 우산을 축사에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릴리가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스타가 제 눈앞에서 하얀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눈밭 위에서 안간힘을 쓰듯 발버둥 쳤습니다.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크고 맑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도 눈물을 흘린다는 걸 목장을 40년 넘게 운영하면서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했던 겁니다. 소가 울든 말든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타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마치 저를 향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7살배기 손녀 릴리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릴리는 눈밭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장화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발이 빨갛게 얼어 터지는 것도 모른 채 스타에게로 뛰어갔죠. 쓰러진 스타의 차가운 몸 위에 엎드려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스타의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스타야 괜찮아 하고 되뇌었습니다. 할아버지, 스타가 죽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돈 많잖아요. 할아버지가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발요, 제발. 스타는 제 제일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스타가 없으면 나 학교도 안 갈 거예요. 릴리의 울부짖음이 눈보라 속에서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미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수의사 3명을 헬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비용은 상관없다. 얼마든 쓸 테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1시간에 수천만 원이 드는 헬기를 3대나 띄웠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돈을 더 쓰면 된다. 그게 평생 제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비서에게는 텍사스뿐 아니라 인근 주의 유명한 대학 병원급 수의사란 수의사는 전부 수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수표라면 그 누구든 달려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수의사들이 헬기에서 내려 축사로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소들의 배를 눌러보고 청진기를 대더니 장갑을 벗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3명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다문 채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위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기능이 정지했습니다. 약물을 투여해도 흡수될 길이 없습니다. 이 기온에서는 개복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안락사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안락사. 그 차가운 단어가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재산도 북미 최고라는 제 권력도 눈밭에서 죽어가는 작은 송아지 하나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수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한파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소에 차가운 사료만 급여받은 소들은 위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따뜻한 시기를 병행했다면 이 정도 피해는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태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사료만 먹이면 속이 상한다던 그 말. 제가 코웃음 쳤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은 생명을 살리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착취하고 내다버리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이 대모처럼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릴리가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무것도 못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면서요. 왜요? 이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릴리의 눈에 비친 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밖에 모르는 무능한 노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처절한 무력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먹으로 눈바닥을 내리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뭘 위해 이 목장을 지었나? 이 돈이, 이 기계가 대체 뭘 위한 것이었나? 머리 위에서는 눈이 쉼없이 내렸고 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만이 제 볼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때 릴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작은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요. 릴리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터져버렸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저였는데 손녀의 조그만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이 70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돈으로는 메울 수 없는 완전한 패배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기가 죽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제 한국인 사위 태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태호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깨가 고닫고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얼굴 위로 눈발이 날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들의 위장이 얼어붙었다면 안에서부터 녹여야 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약을 쏟아부어도 소용없습니다. 펄펄 끓인 따뜻한 쇠죽을 먹여야 합니다. 쇠죽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수의사들과 직원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쇠죽이란 건 저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옛날 한국 농촌에서 소에게 먹이던 즙과 곡식 찌꺼기를 물에 푹 끓인 일종의 죽 같은 것이죠. 태호에게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이 정말 모르는 겁니까? 수만 마리의 소가 눈밭에서 죽어가고 있고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짚을 끓여서 먹이겠다고요? 뭐? 쇠죽?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집부스러기 같은 쓰레기를 물에 끓여서 먹이겠다고? 내 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원시적인 방법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공포가 분노의 탈을 쓰고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물러서야 정상이잖습니까? 지금까지 태호는 제가 목소리만 높여도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태호였습니다. 조용하고 약하고 제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는데도 태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제 노한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서양의 과학이 포기한 생명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습니까? 한국에서는 소를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생구라 불렀습니다. 생구. 한자로 살생, 입구. 살아있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한 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뜻이죠. 식구가 아프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생구. 식구.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가 식구라니 미쳤군. 드디어 이 사람이 정신줄을 놓은 거야. 수만 마리의 소를 냄비에 물 끓여서 살리겠다니, 가마솥 하나로 이 초대형 재난을 수습하겠다니, 이게 정상적인 발상입니까? 옆에 있던 수의사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문가 맞습니까? 그 한마디에 주변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피식, 피식하는 비웃음 소리가 눈바람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태호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태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호가 다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지만 오히려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장인어른, 옛날 한국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굶주리던 시절이죠. 그때 한국의 늙은 농부들은 자기는 굶어도 소에게만큼은 따뜻한 짚을 끓여 먹였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외양간에 군불까지 떼어 소를 돌봤죠. 소 한 마리가 곧 온 가족의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수백 년간 검증된 겁니다.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의 과학입니다. 펄펄 끓인 죽은 얼어붙은 위장을 안쪽에서부터 녹이고 소화가 쉬운 형태로 영양분을 바로 공급합니다. 서양 수의학에서 쓰는 위장 세척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릿고개라고요? 굶주린 한국의 농부가 자기가 굶으면서 소에게 짚을 끓여 먹였다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최첨단 텍사스 목장의 재난 상황에서 통한다는 겁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에는 농담의 기색이 단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 태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자네가 뭔데? 자네가 뭔데 여기서 이러는 거야? 당장 이 목장에서 나가.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 내 딸한테도 가까이 오지 마.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딸한테도 오지 말라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래도 멱살을 잡힌 채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태호는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양복 단추가 뜯겨나가 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지혜를 펼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태호가 흘린 눈물의 무게를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내 자존심이 상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태호를 밀쳐내고 등을 돌렸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됐어, 꺼져. 내 목장에 발을 들이지 마. 다시는. 태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혼자 꼼짝도 하지 않고요. 그때 태호 옆에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태호 씨, 포기하지 마요. 방법을 찾아보자. 아빠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하지만 설득은 제 아내 엘리너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반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도 못 자고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밖에서는 이미 거대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자존심을 부여잡고 있던 그 시간, 밖에서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 태호를 내쫓은 것은 제 평생 가장 후회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있었기에 뒤에 벌어진 기적이 더 눈부시게 빛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그 더러운 손 당장 놔요. 순간 눈보라를 가르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목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제 곁에서 숨죽여 살며 남편에게 대든 적 한 번 없던 제 아내 엘리너였습니다. 엘리너는 파자마 위에 코트를 걸쳐 입은 채 눈밭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내의 흰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날렸지만 걸음에는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내의 저런 표정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전 처음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서더니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가슴에 내리꽂듯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변호사 도장까지 찍힌 정식 서류. 아내가 진작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만든 서류가 아닙니다. 날짜를 보니 반년 전이었습니다. 반년 동안이나 품속에 이걸 넣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 그 서류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과 기계만 믿고 살더니 결국 내 손녀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릴리가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는 꼴을 봤어. 그 애가 스타를 살려달라고 목이 찢어지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오만함이 이 사단을 낸 거야. 당신이 사위 말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귀 기울여 들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하나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엘리너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릴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쳐나온 스타의 곁에서 손녀를 안고 같이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부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 내 사위 방식대로 할 거야. 당신은 그 잘난 컴퓨터나 껴안고 평생 얼어 죽어. 나는 내 손녀의 친구를 살릴 거야. 당신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아내의 대반란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제 앞에서 고분고분 살던 엘리너가 카메라 하나 없는 눈밭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며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목장의 직원들도 멍하니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북미 육류협회장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반란을 선포하는 장면은 목장 역사상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엘리너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비상금 계좌를 모조리 털고 딸 사라에게도 전화를 걸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시아타운을 뒤져 거대한 무쇠 가마솥 수십 개를 찾아냈습니다. 트럭 2대에 가마솥을 빼곡히 싣고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눈길 위를 트럭이 미끄러지며 몇 번이나 도랑에 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아내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딸 사라에게 들으니 아내가 가마솥을 구하러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바보야. 하지만 내 사위는 아니야. 태호가 오라. 그 애가 처음부터 옳았어. 저는 자존심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재 창문 커튼 틈으로 저 멀리서 망원경을 들고 그 미친 짓거리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꼴 보기 싫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호와 엘리너는 사료 창고 뒤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것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평소 우리가 쓸모없다며 내다 버리거나 태워버리던 마른 볏짚, 콩깍지, 무청, 옥수수대. 우리 목장에서는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을 받던 것들이었죠. 저라면 절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들입니다. 태호는 그것들을 한 아름씩 가마솥에 쓸어 담았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붓고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전기가 끊긴 세상에서 그들이 선택한 에너지원은 불이었습니다.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여론이었죠. 전기도 가스도 필요 없는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최초의 에너지. 불. 태호는 바로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한복판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자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태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 40도인데 펄펄 끓는 가마솥의 열기 때문에 태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와 땀을 뻘뻘 흘리며 주걱을 젓는 뜨거운 정성. 영하 40도에서 땀을 흘리는 남자. 그 극단적인 대비가 망원경 너머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가마솥 주변에 쌓인 눈을 자기 몸으로 막으며 불이 꺼지지 않게 죽을 힘을 다해 장작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 엘리너도 옆에서 언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도 쉬지 않고 주걱을 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서 피가 섞인 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눈 위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 광경이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적은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였고 무기는 낡은 가마솥과 나무 주걱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엄청난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억센 볏짚이 펄펄 끓는 물을 만나자 단단한 섬유질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소화율이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짚과 콩깍지에서 영양분이 진하게 우러나온 뜨거운 국물은 그 자체로 얼어붙은 위장을 안쪽에서부터 녹이는 천연 소화제이자 보약이 되는 완벽한 구급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수억 원어치 약물로도 실패한 서양의 수의학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의 전통지혜는 따뜻한 한 그릇의 죽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든 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라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통한다면 저는 어떤 얼굴로 저들을 마주해야 할까? 평생 무시하고 깔봤던 사위의 지혜가 옳았다면 내 지난 40년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망원경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커튼 틈으로 바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자존심을 부여잡고 있었죠. 저 미친 짓이 통할 리 없어. 절대 불가능해. 수의사도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되낼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마치 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통하면 어쩌지?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 그 비겁한 생각이 저를 서재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무언가가 실려왔습니다. 냄새였습니다. 텍사스의 얼어붙은 공기를 뚫고 구수하고 묵직한 곡물 냄새가 서재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 할머니 농장에서 맡았던 뜨거운 오트밀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며 갑자기 코가 시큰해졌습니다. 이 영하 40도의 얼어붙은 세상에서 이렇게 따뜻한 냄새가 날 수 있다니. 그 냄새 하나가 차가운 서재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밭에 누워 숨만 헐떡이던 소들이 그 구수한 냄새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축 늘어져 있던 귀가 쫑긋거렸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느릿느릿 떠졌습니다.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앞발에 힘을 주며 땅을 짚었습니다. 한 마리가 먼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그 옆에 소도 또 그 옆에 소도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요.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옆에 있는 다른 소가 코로 밀어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망원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제 눈앞에서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무거운 가마솥을 양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엘리너가 옆에서 구유를 받쳐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쇠죽을 구유에 쏟아부었습니다. 쇠죽에서 올라오는 하얀 증기가 영하 40도의 공기와 만나 거대한 안개 기둥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얼음장 같던 소들의 몸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한증막에 들어간 것처럼 소들의 온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다. 얼어붙었던 생명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마리가 일어서면 옆에 소도 일어서고 그 옆에 소도 일어서며 눈밭 전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었던 소들의 배가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죽이 얼어붙은 위장을 안쪽에서부터 녹이자 막혀있던 장이 뚫리며 가스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뿌르르. 소들의 배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엔진이 다시 시동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텍사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장 직원들이 하나둘 축사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소들이 일어서는 걸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한 직원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20년째 이 목장에서 일한 노련한 카우보이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소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 심장을 관통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손녀의 송아지 스타가 쇠죽을 하차 먹더니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작은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스타는 눈밭을 가로질러 릴리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릴리의 품에 코를 파묻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릴리가 스타의 목을 끌어안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스타야, 살았어. 살았어. 릴리의 웃음소리가 눈보라 사이로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서재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제 손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부짖던 아이가 지금 하늘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한 줄기가 제 마음에 박힌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수백억을 들인 최첨단 기술도 미국 최고의 엘리트 수의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낡은 가마솥 하나가 해낸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마솥이 해낸 것이 아닙니다. 식구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인다는 한국의 그 소박하고 따뜻한 철학이 해낸 것입니다. 생명을 식구로 여기고 식구가 아프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는 것.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해낸 것입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지며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치울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유리 조각이 맨발에 박혀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 영혼이 아팠으니까요. 텅 빈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태호가 처음부터 옳았다. 아내가 옳았다. 소는 기계가 아니다. 생명이다. 따뜻함이 필요한 우리와 같은 생명이다. 돈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던 제 알량한 자존심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거나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향한 한국의 숭고한 정신 앞에 저라는 인간의 초라한 오만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 많은 소들이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미 죽은 소들은 되돌릴 수 없지 않은가. 그 후회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함께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서재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태호 앞에 서는 것, 아내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제가 틀렸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이 비겁한 늙은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용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은 텍사스 축산업계의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대형 목장의 유력 인사들과 제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득달같이 몰려왔습니다. 차들이 줄을 지어 눈길을 달려왔고 헬기까지 뜨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제 목장에서 벌어진 기적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밀려든 것이죠. 언론사 기자들도 슬슬 냄새를 맡고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최대 목장에서 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제보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장에 도착해서 본 것은 하얀 눈밭 위에 줄지어 놓인 거대한 무쇠. 가마솥과 그 앞에서 주걱을 젓고 있는 한국인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기대와 호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분노가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볼 수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눈을 감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과 기존 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인접한 대형 목장의 회장 브라이언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저 다음으로 큰 목장을 가진 자이자 제 오랜 골프 친구이기도 했죠. 윌리엄, 자네 제정신인가? 동양의 미개한 솥단지를 우리 미국 최고의 목장에 가져다 놓다니.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나?
북미 육류협회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제 회사의 부사장 케빈이 가세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협회 차원의 수치입니다. 미국 축산업 전체에 위신이 걸린 문제예요. 저런 원시적인 방법이 통했다는 게 알려지면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수천억 달러짜리 자동화 시스템이 전부 쓸모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당장 저 솥을 치우고 사위를 내보내십시오. 아니, 아예 이 사건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케빈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숫자와 체면뿐이었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간 자도 있었습니다. 주변 목장주 연합의 대표 맥그리거가 제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윌리엄, 냉정하게 생각해. 아시아 사람이 미국 축산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우리 업계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여기 있는 카메라 기자들한테 소들이 자연 회복한 것처럼 발표하자고. 태호 이름은 빼는 게 좋겠어. 아니,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한국인이 미국 축산을 살렸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치욕이야. 맥그리거의 말에는 교활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생명을 구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자는 겁니다. 진짜 영웅의 이름을 지우겠다는 거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하루 전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말, 케빈의 말, 맥그리거의 말. 몇 시간 전까지의 저라면, 아니 하루 전까지의 저라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체면이 최고고 주가가 최고고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서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기적의 진실보다 업계의 체면. 그게 우리가 지켜온 방식이잖아.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시야 한 구석에 태호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마솥 앞에서 주걱을 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고 손은 피가 나서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 엘리너가 서 있었고 릴리가 스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박혔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체면과 돈을 이야기하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고 저쪽에는 피를 흘리며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거칠게 폭발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용암이 터져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면 안 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 내 놈들의 그 잘난 자존심이 내 소들을, 내 가족을 죽일 뻔했다는 걸 모르겠어. 체면? 주가? 그런 것들이 죽어가는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내 손녀가 맨발로 눈밭을 뛰며 울부짖던 소리를 너희는 듣지 못했잖아.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브라이언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주변이 경악했습니다. 북미 육류협회장이 동료 목장주의 멱살을 잡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케빈이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하고 말렸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서양의 오만한 잣대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라는 자들에게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보았던 태호의 이마에서 흐르던 땀방울, 아내의 손에서 떨어지던 피, 그리고 스타를 안고 웃던 릴리의 환한 얼굴. 그것들이 제 안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녹이고 부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멱살을 잡힌 채 더듬거렸습니다. 윌리엄, 자네 미친 거야? 이건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업? 내 손녀가 맨발로 뛰며 울던 것도 사업이야? 죽어가는 소를 살리려고 피를 흘린 것도 사업이야? 브라이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원들과 목장주들을 둘러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 언론 앞에 서겠다. 숨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숨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치야.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맥그리거가 윌리엄, 자네 이러면 끝장이야 하고 위협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장?
좋아, 끝장을 보자고.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정하는 끝장이야. 저는 돌아서서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리너, 내일 아침 이 목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거야. 당신과 태호도 와줘.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뭔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의견을 구한 전화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거짓말만 하며 살아온 저의 입으로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기온은 여전히 영하 30도를 밑돌았습니다. 저는 전날 밤새 쓴 연설문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 무장하고 살아온 저였지만 그날 아침 서재 문을 여는 그 몇 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비겁한 옛날의 제가 될 테니까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밤새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못난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목장 앞마당에는 이미 텍사스 주지사, 주요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인근 목장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단상을 향해 렌즈를 겨누고 있었고 사람들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차가운 공기 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돌아서서 단상 뒤에 설치된 1억 달러짜리 대형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자동화 급여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전력이 복구되면서 모니터에는 다시 초록색 그래프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옆에 세워둔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모니터를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군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모니터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가슴속에 40년간 단단하게 쌓여있던 오만과 허세가 유리 파편과 함께 박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기계 뒤에 숨어서 생명을 외면하던 비겁한 저 자신을 부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 최고라 믿었던 이 시스템은 허상이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이 기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소가 죽어가는데 이 초록색 그래프는 그저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텍사스의 차가운 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 축사 쪽에서는 소들이 구유에 담긴 쇠죽을 먹으며 하얀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 소들이 지금은 따뜻한 죽을 먹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증거가 바로 저기 서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쳤군, 회장이 미쳤어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기계가 생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수십 년이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저 멀리서 숯검정이 묻은 얼굴로 서 있는 제 아내 엘리너와 사위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두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아내의 코트에는 장작 그을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밤새 불을 지피며 소들을 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피로와 숭고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군중과 카메라 앞에서 그 차가운 눈밭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에 눈이 스며들어 무릎이 시렸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차가움이 제게는 속죄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내일 아침 미국 전역의 신문 일면에 실릴 사진이겠죠. 북미 육류협회장이 무릎 꿇은 사진.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린 건 자본도 기계도 아닙니다.
소를 짐승이 아닌 한 가족으로 대우하며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피를 흘리며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인 한국의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북미 육류협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태호, 그리고 여보, 내가 틀렸어. 정말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제 울먹이는 목소리가 목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몇몇 카우보이들이 카우보이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침에 갓 끓인 따뜻한 쇠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하얀 꽃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한 잔 드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태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멱살을 잡혔던 사람이, 눈앞에서 내쫓기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아무런 원망도 미움도 없이 오직 따뜻함만 담긴 눈빛으로 죽 한 그릇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맞으면서도 때리지 않고 쫓겨나면서도 원망하지 않으며 적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 그게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낡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평생 돈과 효율만 좇으며 차갑게 굳어있던 제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죽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한 모금이 위장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제 몸 전체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들이 느꼈을 것과 같은 따뜻함이었을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사위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태호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뜨거운 제 눈물이 태호의 그을린 옷깃 위로 떨어졌고 텍사스의 차가운 눈이 두 사람의 발밑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수천 명. 박수 소리가 눈 덮인 텍사스 벌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 엘리너가 눈물을 흘리며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릴리가 스타와 함께 뛰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스타도 살았잖아. 릴리의 그 순수한 한마디에 군중의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 기자 회견 영상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북미 최대 목장주가 무릎을 꿇고 한국인 사위에게 사과하는 장면, 야구 방망이로 1억 달러짜리 시스템을 부수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쇠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이 영상 하나가 미국 축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조회수는 며칠 만에 수천만을 넘겼고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과 응원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텍사스 쇠죽의 기적이라 불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가마솥이 미국의 슈퍼컴퓨터를 이겼다며 들끓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특별 감사장을 태호에게 수여했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태호는 텍사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뉴스 앵커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감사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영웅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지만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가마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침 죽을 안 끓였거든요. 소들이 배고파할 거예요. 태호는 그렇게 말하며 가마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웅이라는 타이틀보다 소들의 아침밥이 먼저인 사람.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사위로 두고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북미 전역의 목장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쇠죽 끓이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태호는 기꺼이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특허 하나 내지 않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어떤 목장이든 와서 배워가라고 했습니다.
대형 가마솥 제조 주문이 한국으로 밀려들었고 한국의 전통 축산 방식을 배우기 위해 미국 농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미국 목장주 연수단을 맞이하며 80 넘은 할아버지가 직접 쇠죽 끓이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해왔는디 이게 미국에서 유명해졌다고? 허허. 태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것이었구나. 생명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 당연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이구나. 저희 목장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대신 따뜻한 짚을 깔았고 기계에만 의존하던 급여 시스템 옆에 무쇠 가마솥 10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장작불을 피우고 쇠죽을 끓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이제는 능숙하게 주걱을 젓습니다. 소들은 과거 차가운 옥수수만 먹을 때보다 훨씬 윤기가 흐르고 건강해졌습니다. 위장 장애도 줄었고 사료 효율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따뜻한 것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줄어든 겁니다. 태호의 말이 처음부터 정답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한 번이라도 사위를 한 사람의 전문가로 존중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깨달음은 평생 제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끔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귀를 막고 살지 않겠다고. 손녀 릴리는 튼튼하게 자란 송아지 스타를 타고 목장을 신나게 누빕니다. 스타는 이제 건장한 어린 소로 자랐고 릴리가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옵니다. 릴리는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발표했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의 아빠, 나라가 스타를 살렸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70평생 울지 않았던 사람이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납니다. 이상합니다. 눈물을 흘릴수록 마음은 더 따뜻해지니까요. 예전에 저는 눈물을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눈물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힘이라는 것을. 아내 엘리너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내가 직접 찢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바뀌었으니 나도 바뀔게 하며 웃었습니다. 아내는 태호가 끓여주는 따뜻한 한국식 된장국을 즐겨 먹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발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때마다 태호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고, 장모님, 발음이 또 느셨어요 하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아내도 딸도 릴리도 저도 모두 한바탕 웃습니다. 이 웃음이, 이 따뜻한 식탁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태호와 함께 가마솥 앞에 섭니다. 장작을 패고 불을 지피고 주걱을 젓습니다. 거대한 무쇠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볼 때마다 제 가슴속에 얼어붙어 있던 차가운 이기심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가마솥 앞에 서면 태호와 나란히 어깨를 맞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청년이 제 사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태호는 그런 저를 보며 장인어른, 오늘 불 좋은데요 하고 웃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원수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는 너그러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그리고 생명이 생명다울 수 있게 지켜주는 길이었습니다. 제 남은 평생은 저를 일깨워준 이 위대한 나라의 정신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미국의 다른 목장주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생명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 따뜻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의 하늘 아래 거대한 가마솥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김 속에 한국의 온기가, 한국의 지혜가, 한국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따뜻한 기적을 안겨준 한국, 그리고 제 사위 태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올려다보며
저는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걱을 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텍사스 최대 목장주 윌리엄 회장의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영하 40도의 살인 한파 속에서 수백억 달러짜리 최첨단 기술이 두 손 들었을 때 한국의 낡은 가마솥 하나가 수만 마리의 생명을 살려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생명을 숫자로만 환산하던 차가운 자본주의가 생명을 식구로 품어 안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과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한 한국 사위와 장모의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생명, 존중의 정신이 세계 어디서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생명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